간호조무사 성인간호 기출중심 요점 강의 오늘은 9번째 신경계 질환입니다. 강의에 앞서서 아이들이 방학이라서 집에서 노는 소리가 소음으로 조금씩 섞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 보겠습니다. 우리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 말초신경계는 그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뇌신경이 하는 역할이 감각을 담당하고요. 척수신경이 하는 역할이 반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계로 우리의 신경계가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뇌척수액입니다.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뇌하고 척수를 이제 둘러싸면서 흐르는 그 액체거든요. 액체인데 이게 결국 이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면서 노폐물이나 뭐 이런 걸 제거하고 영양소는 공급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라는 걸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은 여기 보시면 이 그림처럼 이 듀라라고 하는 경막이거든요. 이 아래쪽에 지주막이 있습니다. 지주막이 쌓여 있고 지주막 아래에 이렇게 CSF라고 하는 뇌척수액이 흐릅니다. 그래서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은 이라고 물어보면 어디예요? 지주막 아래쪽, 지주막 하강이라고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뇌척수액이 새어나올 수 있는 부위가 여기다, 이건 우리 시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캡처해 오면서 이게 같이 따라왔는데요. 그래서 이 충격에 의해서 앞쪽으로 충격을 받았을 때 찢어지면 뇌척수액이 코로 통해서 코로 이렇게 맑은 액체가 나왔을 때 그게 CSF가 나오는 거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뇌척수액이 흐르는 곳이 어디냐? 지주막 하강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계의 질환을 우리가 나눠볼 때 그래서 출혈이 되는 부위가 아까 그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사진 봤잖아요. 그 사진처럼 출혈이 어디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진단명을. 이제 경막의 출혈이라고 해서 이제 급성으로 어디 두부 손상을 입으면서 급성으로 경막 외쪽으로 바깥쪽으로 두개골과 경막 사이에 거기에 출혈이 있는 거죠. EDH라고 가장 흔한 우리 뇌혈관 질환입니다. 혈관이 이제 출혈이 되면서 피가 고이면서 뇌를 압박하거나 이게 다른 말로 경막의 혈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EDH 가장 흔합니다. 뇌혈관 질환 중에 젊은 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지요. 두부 손상으로 두부 외상으로 동맥이 파열되면서 보통 이렇게 EDH가 발생하고요. 치료는 수술하겠죠. 개두술이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두개골을 열고 수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경막 하출혈은 경막 아래쪽에 지주막 사이에 거기에 경막 하출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주막 하출혈은 지주막 아래쪽에 출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주막 하출혈이라고 얘기합니다. 두부 손상에 의해서죠, 이것도. 그리고 지주막 하출혈은 자발성으로 어떻게 동맥류, 에뉴리즘이나 동정맥의 기형으로 파열이 됐거나 이랬을 때 지주막 하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층에서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뇌내 출혈은요, 뇌실질 내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장 흔한 원인이 고혈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부 손상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위, 출혈이 어디 부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진단명이 나눠져 있다.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환자들을 두개골 수술을 하잖아요. 개두술. 두개 수술을 하는 환자들을 관우중재를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두술 수술하고 오면 환자들이 두통을 호소합니다. 이랬을 때는 뇌압이 올라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상체를 30도 정도 올려주는 관우중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뇌압 상승이 되는 그런 이
예방하기 위한 간호중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내압 상승이 된 내압 상승을 예방하는 간호중재. 그래서 상체를 한 세워줍니다. 15도에서 30도 정도 세워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부종을 예방한다. 내압 상승을 예방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절대 안정시킵니다. 막 포지션 체인이나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절대 안정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호흡입니다. 치료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를 뽑으면 하나는 상체를 세우는 거, 절대 안정하면서 과호흡하는 거. 네, 이게 중요한데요. 왜 과호흡이 중요하냐? 몸 안에 혈중 내에 CO2 농도가 높으면 뇌혈관이 그만큼 확장되고 뇌혈류량이 증가합니다. 그 말인즉슨 내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O2,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기 위해서 과호흡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활력 징후 자주 측정해야 될 거고, 또 그리고 우리가 의식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공 반사, 동공 크기 반사, 빛 반사, 대강 반사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의식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변비도 예방해야 됩니다. 이 변비 자체가 또 구토 같은 거, 이런 거가 뇌압을 엄청 올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변비도 예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극 주지 마세요. 그죠? 절대 안정해야 된다는 얘기고, 말리톨이라고 얘기하는 고장성 주사제입니다. 이게 말리톨이 고장성 용액이에요. 고장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말리톨이라는 용액을 투여함으로써 이 뇌세포 안에 있는 물을 바깥으로 빼주기 위함입니다. 삼투압에 의해서 바깥으로 빼주려고 고장성 용액을 투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압 상승을 예방하는 간호중재 꼭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 손상에 따른 뇌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래서 동공 크기를 자주 관찰해라 라는 이 지문이 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뇌출혈의 위험이 있을 때 어떤 거를 잘 관찰해라? 동공 크기를 자주 관찰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절대 안정해야 되니까 머리 움직이지 말고 바이탈 체크 잘 해주고 이러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뇌혈관 질환에서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시험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서 넘어가고 이제 치매를 좀 보겠습니다. 디멘시아, 치매 많죠. 후천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세포들이 퇴화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질환들로 인해서 또 발생되는 기억장애, 언어, 판단력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 기능이 감소하면서 나중에는 일상생활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질환을 우리가 이제 치매라고 얘기합니다. 뇌의 기술적인 병변으로 인해서 또는 노인성 치매인 알츠하이머, 그리고 혈관성 치매, 뭐 이렇게 종류를 나눕니다. 인지장애가 있고요. 정신행동적인 질상 아주 괴폭한 증상도 나타내기도 하고요. 이런 정신행동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이 치매 환자들이. 후천적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노화에 의한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뇌졸중이라고 해서 스톡을 얘기합니다. 뇌졸중 참 많죠. 이것도 중풍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우리가 중풍, 풍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뇌졸중입니다. 이거는 어딘가 막혀서 오는 뇌경색이 있고요. 또는 어딘가 출혈, 뇌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있을 때 뇌출혈 이렇게 얘기합니다. 둘 다 뇌졸중을 나타내는 질환입니다. 뇌경색, 뇌출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뇌졸중을 나타낸다. 원인은 흡연, 스트레스, 가족력, 고혈압, 당뇨, 심장병, 비만, 고지혈증 등등 이런 것들이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증상이 뇌졸중이 있으면 우리 증상 아시죠? 마비, 반신마비 또는 전신마비가 있습니다. 이제 반신마비, 손상된 뇌의 반대쪽 팔다리에 약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반신마비. 전신마비는요, 뇌, 간에 손상이 오면 전신마비, 아래쪽으로 다 마비가 옵니다. 전신마비. 그럼 의식도 떨어지겠죠. 반신 감각장애도, 감각도 절반이, 손상된 뇌의 반대쪽이 절반 정도가 반신 감각장애가 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언어장애가 있습니다. 좌측 뇌가 손상이 되면 언어장애도 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통이나 구토 있을 수 있고 의식장애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소뇌 이런 거 혈액이 이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어지럼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실조증 이것도 소뇌 균형이 제대로 안 되면 소뇌에 장애 오면 균형이 제대로 안 되니까 운동실조증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시력장애. 시력장애라는 건 시야 한 귀퉁이 어느 날 한 귀퉁이가 좀 어둡게 잘 안 보인다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게 시력장애도 함께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연하곤란,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는 거, 힘들어지는 거, 연하곤란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뇌졸중에 의해서 치매도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뇌졸중의 증상 좀 봐두시고요. 뇌졸중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반신마비나 어눌한 발음, 그리고 시야 한 귀퉁이가 어둡게 보이면서 시력이 장애가 오고 이런 연하곤란이나 이런 증상들을 보이는 뇌혈관의 질환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답이 뭐예요? 뇌졸중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자주 나오는 게 파킨슨입니다. 파킨슨 병은 이 중추신경계의 결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파괴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유전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또는 2차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2차성 원인, 뇌졸중이나 약물 중독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파킨슨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2차성 원인. 증상이 이제 중요한데 무표정, 서동, 천천히 움직인다. 근육이 경직되고 굽습니다. 약간 굽은 자세로 걸어요. 그러면서 자주 넘어져요. 균형 감각에 소실이 오면서 자주 넘어지고 넘어질 듯한 자세로 걷습니다. 또. 네. 뒤에서 보면은 파킨슨병이 있는 환자들은 걸음걸이가 틀려요. 보면 뒤에서 걸어가는 거 보면. 그리고 대표적인 증상이 안정시 떨림입니다. 안정시 진전이라고 얘기하는 트레머거든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데 휴식을 취하고 가만히 앉아 있거든요. 편안하게 앉아 있는데 떨린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손을 떨고 있어요. 네, 이런 트레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정시 떨림이 증상이라는 대표적인 증상. 그리고 소소증, 글씨를 쓰다 보면 점점점 작아지는 소소증, 이런 게 파킨슨의 증상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파킨슨의 치료는 도파민의 부족이니까 도파민 제제를 투여하면 됩니다. 도파민 제제의 약 이름이 마도파, 시네메트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투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절 운동을 격려해주고, 아무래도 굽은 자세, 경직이 오기 때문에 관절 운동을 격려해주고 근육 스트레칭이나 그리고 정신적인 지지 같은 거를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증상들과 이 파킨슨의 증상의 대표적인 게 안정시 진전이라고 했어요. 휴식시 떨림이 있다라는, 가만히 편한 자세로 있는데 손을 떨고 있는 이런 증상이 있다라는 거, 이게 파킨슨이. 그런데 뭔가 수의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내가 손을 떨고 있다가 컵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다? 이때 떨림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적인 운동을 하려고 할 때 이 증상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거를 보고 질병의 심각도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적이 있는 수의적인 운동을 할 때에 이 떨리는 증상이 사라지는 건 정상인 거지, 이 파킨슨 병의 증상인 거지, 이걸 보고 파킨슨 병이 나아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파킨슨의 증상, 떨림, 경직, 강직, 서동, 자세가 불안정해서 넘어질 듯이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증상을 알고 있고, 이 안정시 진전 이걸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목적을 가지고 수의적인 행동을 할 때, 수의적인 운동을 할 때에 사라진다고 해서 그게 질병의 심각도가 나아진다, 감소한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를 잘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뇌혈관에 그래서 이제 증상을 우리가 또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겠죠. 네, 그래서 뇌혈관에 질환이 왔을 때의 증상입니다. 의식 수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을 이제 분류를 해놨죠, 우리가. 네, 명료하다 또는 기면 상태다, 혼미하다, 반혼수, 혼수 상태, 이렇게 의식 수준을 분류를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 수준을 알러트하다, 명료하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뭔 자극에 적절한 반응을 즉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명료한 알러트한 상태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드로우지한 기면 상태라고 하는 졸린 상태입니다. 누구누구님 크게 소리 지르고 얘기하면은 말합니다. 예, 가끔 부적당한 질문에 부적절하게 답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가만히 두면 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면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두면 잠을 자고 있어요, 이 환자가. 그래서 기억력이 약간 불분명하면서 약간의 부적절한 반응도 하지만 그래도 반응은 하는 상태입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깨우면 눈 뜨고 이렇게 반응을 좀 합니다. 하는데 그냥 두면 잠에 들어간다. 그래서 기면 상태, 졸린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면 상태와 이 수투퍼로 가는 혼미 상태의 중간에 약간의 혼돈이 있다. 그래서 혼돈 상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있기는 하지만 그 의식 수준을 분류할 때는 굳이 이 혼돈 상태를 잘 넣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과서에는 이 혼돈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기면도 아니고 혼미 가기 전에 약간의 혼돈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착란 상태다. 네, 이것도 자극을 주지 않으면 좀 더 빨리 수면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이제 혼돈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분류의 단계를 얘기할 때 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명료,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 이렇게 5가지 정도 단계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기면 상태에 있다가 네, 자꾸 가만히 두면 잠드는 상태인 거죠. 기면 상태로 있다가 이제는 강한 자극에만 깨어납니다. 그래서 강하게 뭐 유두 있는 부분을 꼬집었다던가 이랬을 때 그거를 이제 손이 이렇게 옵니다. 그걸 피하려고 손이 와서 이렇게 피하려고 손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막 쉬는 소리가 쉬는 소리를 이렇게 쉬는 소리만 내는 정도라는 거죠. 강한 자극에만 깨어나고 큰 소리에 강한 자극에만 깨어난다. 꼬집으면 꼬집은 쪽으로 피하려고 손이 이렇게 온다. 어느 정도. 그래서 이게 혼미 상태다. 이거보다 더 심각해지면 이제 반혼수입니다. 혼수 가기 전에 반혼수, 세미 코마라고 얘기합니다. 반혼수 상태는 혼자 스스로는 어떤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반사적인 움직임만 있다라는 얘기다. 반사적인 운동만 있다라는 얘기죠. 자극을 줬을 때 눈을 뜨거나 감거나 하는 찡그리는 요중에 반사적인 행동만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어요. 혼수는 아예 반사적인 상태도 없고 동공반사, 운동반사 이런 것도 다 없는 식물인간 상태. 그저 맥박과 호흡이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식물인간 상태를 혼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 수준을 분류할 때 명료, 기면, 혼미, 반혼수, 혼수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한다라는 거. 이 중에 시험에 혼미, 수투퍼 단계 이걸 잘 물어봅니다. 네, 이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단계 잘 보시고요. 의식 수준을 사정할 때 우리가 보통 글래스고 혼수 척도를 사용합니다. 이 글래스고 혼수 척도가 반응을 따라서 점수를 매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눈뜨기, 언어적인 반응, 운동 반응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이 점수를 매겨나와서 글래스고 혼수 척도라는 이 점수화 해놓은 거죠. 의식 수준을 사정할 때.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사정할 때 가장 처음에 사용하는 건 언어적인 자극입니다. 언어적 반응이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이걸 물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됩니다. 환자 의식 상태를 사정할 때 처음에 사용하는 사정 방법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죠. 뭐예요? 누구누구님 하고 물어보는 것부터 먼저 해서 환자가 이 언어적인 반응이 있느냐, 자극에 대한 언어적인 자극의 사정, 반응이 있느냐, 언어적 자극, 언어적인 반응을 가장 처음에 본다라는 거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파트이긴 한데요. 네, 신경계 쪽에 중요한 것만 요 정도만 정리해 두시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무난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